예, 그러면 황 작가님, 저기 간단하게 인사하시고 시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장섭입니다.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하면 좋은데 지금 그럴 상황은 아니네요. 얼굴이 보이지가 않네요. 하여간 뭐 반갑습니다. 그리고 오늘 할 얘기는 사실은 우리 상원님이 지난번에 연락이 주셔가지고 대선하고 테크 산업과 관련해서 좀 대선에 대한 전망하고 테크 산업의 어떤 뭐 그게 미칠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이게 덜컥 그냥 제안을 받았습니다. 네, 약간 후회도 했는데요. 이게 산업 쪽에서 지금 업계에서 일하시는 전문가분들이라서 제가 또 그쪽에 대해서 글쎄 뭐 어느 정도 뭐 전문성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기본은 저는 원래 정치부 기자로 일을 오랫동안 했고요. 정치 쪽에 관심이 많고 그래서 미국에 와서도 이제 미국 정치와 관련된 사실은 제가 요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하고는 있지만 그 유튜브 채널도 이게 실업수당 또 무슨 스티뮬러스 체크, 스티뮬러스 패키지 뭐 이런 부분들을 지금 많이 다루고 있는데 결국 그게 정치와 관련된 거라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1월 3일 뭐 승자가 누가 될지 뭐 왼쪽에서 웃고 있는 우리 트럼프 현 대통령이 될지 아니면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될지 사실 뭐 지금으로서는 뭐 알 수가 없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나가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는 방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미국의 경우에 대통령을 직접 뭐 트럼프한테 찍고 바이든한테 찍고 이렇게 해서 뽑는 게 아니고 대통령 후보한테 직접 투표하는 게 아니라 특정 대통령 후보를 뽑기로 약속을 한 선거인단을 뽑는 선거인데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숫자들이 바로 각 주별로 선거인단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은 곳이 인구에 따라서 숫자가 배정이 되는데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 55명이고요. 그리고 워싱턴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831 더해서 12명입니다. 이게 총 538명인데요. 이게 연방 하원 의원 숫자가 435명이고 그리고 상원의원 숫자가 100명이라서 그렇게 합치면은 535명인데 거기다가 워싱턴 DC의 선거인단이 3명이 있어서 그렇게 다 합치면은 538명이 됩니다. 그래서 이 538명 중에서 많은 숫자를 가져가는 쪽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대부분의 주에서 이게 승자 독식이 있긴데 선거인단을 뽑는데 예를 들어서 55명인 캘리포니아 주에서 선거인단을 뽑았는데 28명이 공화당이고 그리고 27명이 민주당이었다. 그러면 공화당이 다 먹는 겁니다. 근데 그럴 일은 없죠. 캘리포니아 주는 민주당 주니까요. 그런 식으로 해서 과반을 가져가는 쪽이 다 먹는 그런 방식이라서 이게 좀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래도 계속해서 이게 법에 따라 정해진 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시면 현재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정말 거의 모든이 아니라 모든 밝혀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후보가 앞서고 있고요. 갈수록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하고 그리고 NBC 방송에서 이제 이쪽 조사로는 가장 최근 조사인데요. 7월 조사인데 이 조사를 보면은 7월 9일부터 이게 12일까지 그러니까 9, 10, 11, 12, 4일 동안 등록된 유권자 9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인데요. 보시면 이제 질문이 내일 당장 투표를 하면 누굴 찍을 거냐 뭐 이렇게 물어본 게 바로 왼쪽에 있는 그래프에 나타나는 건데요. 보면은 51%가 바이든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40%입니다. 그러니까 11%포인트 차이가 나는 건데 이게 한 달 전 조사에서는 7%였었는데 더 벌어진 겁니다. 대통령직 수행평가,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건데요. Falling Marks라고 돼 있죠. 대통령직 수행평가도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통령으로서 트럼프가 잘하고 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건데
그래프를 보시면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게 정말 아주 급하게 떨어지는 거 그거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딱 그때부터 아주 가파르게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바이든 후보가 그러면은 지금 상황에서는 당선이 되는 거냐? 근데 그거는 이제 또 모를 일입니다. 이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이제 정치 전문 매체인데요. 이 매체가 그냥 뭐 아주 가벼운 매체는 아니고 나름 무게가 있는 매체인데 백악관 출입하는 그런 기자가 있는 그런 매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라는 정치 전문 매체에서 8월 3일 날 바로 이제 엊그저께죠. 그때 이제 발표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당장 선거를 하게 되면은 바이든이 212, 그러니까 선거인단 중에서 212개를 가져가고 그리고 트럼프가 115, 그러니까 115명을 가져가는데요. 근데 여기 중간에 토스업스라고 돼 있는 그게 221인데 이게 누가 될지 모르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그런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런 주들을 다 합치면 혼전이 벌어지고 있는 선거인단 숫자가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누가 가져갈지 모르는 숫자가 211개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이제 바이든이 압도적으로 우세한 건 사실인데요. 그렇지만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은 뭐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이게 2016년 지난번 선거 때 결과인데요. 그때 결과를 보시면은 이때도 원래 여론조사에는 그러니까 투표 직전까지 계속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힐러리가 이기고 있었거든요. 힐러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거를 해보니까 뭐 얼토당토 안 하게 트럼프가 이겨버렸죠. 이게 뭐 232, 힐러리가 232였고 트럼프가 306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당장 선거를 하면 바이든이 당선될 게 지금 보면 이제 뭐 확실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어렵고 지난번 선거 때도 사실은 힐러리가 이기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었지만 실제로 결과는 뒤집어졌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변수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이거는 2012년 12월 19일 그러니까 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가 나와서 붙었던 대선 날짜가 바로 그때 2012년 12월 19일이었는데요. 제가 그때 어디 있었냐면은 여의도에 있는, 그러니까 여의도가 영등포죠. 영등포에 있는 민주당 당사에 있었는데요. 오전부터 이제 그날이 선거 날이라서 선거 결과가 선거 상황도 보고 또 선거 상황에 따라서 각 당이 이제 여러 가지 자기들의 소감 같은 것 아까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발표를 하거든요. 뭐 상황이 뭐 괜찮다든가 뭐 어떻다든가 이런 얘기를 하다가 결국 이제 마지막에 막판에 가면은 오후에 가면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라는 게 각 방송사에서 하는 유권자들 방송사에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인데 이것과 관련해서 막 얘기들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막판까지도 문재인 후보가 당선된다라는 게 아주 유력하게 나왔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에서 이제 당선될 걸로 거의 확신하고 거의 잔치집 분위기였어요. 그랬는데 그게 막판에 이제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박근혜 후보가 당선이 됐죠. 그러니까 그만큼 생각보다 여론조사가 실제로 투표 결과와 그렇게 일치하느냐 이 부분은 여전히 뭐 학자들 사이에서도 좀 말이 많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드리고 싶은 얘기는 하여간 아직은 속단하기는 좀 어렵다. 뭐 그런 얘기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변수인데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의 변수. 첫 번째는 뭐 당연히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얼마나 빨리 나오느냐 이런 부분일 텐데 점점 더 이제 나온다는 기간이 점점 빨라지고는 있죠. 뭐 정부에서 이제 백악관에서 발표하는 거나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그리고 이제 경제 회복이 또 제일 중요한데 경제를 정상화시키려면은 사실은 뭐 사람들이 이제 바이러스 감염 걱정을 하지 않고 일터로 나갈 수 있어야 되고 뭐 그래야 아니면 하다못해 감염 걱정을 조금만 하면서 일터로 나갈 수 있어야
그래야 경제가 정상화가 되는데 그 경제가 회복이 될 거고요. 근데 현재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니죠. 그러니까 현재 정규 실업수당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지원하는 특별 실업수당을 합쳐가지고 뭐 3천만 명 이상이 지금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실업률은 뭐 3월 달에 보면은 4.4%였던 게 4월 달에 14.7%, 뭐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리고 이제 5월 달에 13.3%, 그리고 6월 달에 다시 11.1%로 좀 떨어졌는데 6월이 지금까지는 가장 최신 그 실업률입니다. 이제 내일 그 7월 달 실업률이 발표가 됩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또 언급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이제 지금 정부에서 투입을 하고 있는 것, 백악관이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는 게 스티뮬러스 패키지죠. 이게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이미 그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해가지고 지난번에 한번 3월달에 투입을 했었죠. 3월에 법을 만들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돈이 투입이 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경제 지원에 나서는 것도 이것도 대선하고 아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뭐 당연히 뭐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게 3월 말에 트럼프하고 의회가 그때 2조 2천억 달러 그때 케어스 액트라는 경제지원법을 통과를 시켰는데 그때 이제 공화당도 그렇고 뭐 민주당도 그렇고 합심을 해서 이른바 바이파티산으로 이걸 통과를 시켰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선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200불 스티뮬러스 그 체크 같은 경우도 공화당에서는 반대를 했던 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밀어붙여가지고 돈을 줬다. 이게 거의 정설로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이걸 통과시킬 때 15일 만에 뚝딱뚝딱 해가지고 금방 통과를 시켰는데 우버 운전자 같은 기그워커 그리고 뭐 자영업자 뭐 이런 분들은 원래는 실업수당 혜택이 없는데 이번에는 특별 실업수당 혜택 자격을 줬죠. 이제 팬데믹 언임플로이먼트 어시스턴트라고 뭐 PUA 프로그램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제 거기다가 이제 실업수당을 뭐 그런 그 정규 실업수당을 받든 아니면 PUA 실업수당을 받든 간에 연방 정부에서 주당 600불씩 이제 추가로 주는 실업수당이 더해져가지고 상당히 그래도 좀 큰 금액이 됐습니다. 이제 그러면 다음 이제 지금 있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얘기도 한번 하고 지나가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신경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원래 사실은 공화당하고 그리고 백악관에서는 스티뮬러스 패키지 지난번에 한번 2조 2천억 달러를 투입을 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상황을 보다가 경제 사정이 좀 나아지고 코로나 상황이 좀 개선되고 그러면은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하더라도 좀 규모를 줄인다든가 아니면은 특정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겠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늦어진 측면이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5월 말에 그러니까 5월 말에 이미 그 법안을 통과시켜 놨는데 자체 스티뮬러스 법안을 통과를 시켜 놨는데 그게 이제 뭐 거의 한 3조 5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되고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지난번에 이어서 이제 1,200불을 한 번 더 주는 뭐 그거는 거의 뭐 사실상 확정 단계고요. 주당 600불 주던 이제 추가 실업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까지 계속해서 주자고 했었고 하고 있고 그리고 공화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뭐 200불만 하자 뭐 이런 식으로 내놨다가 지금은 그 400불까지 일단 협상 과정에서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트럼프하고 공화당은 이제 일률적으로 600불을 주니까 원래 그 실직 전에 벌던 것보다 더 버는 사람들이 뭐 한 68% 정도나 되더라. 뭐 이런 리포트도 있고 하니까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일하러 안 가니까 깎자 이러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이왕 쓸 때 팍팍 써야지. 이거 괜히 적게 쓰면은 다음번에 또 한 번 쓰게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어쨌거나 이제 일하는 사람들한테 혜택을 더 주고 사람들이 더 일터로 많이 나가도록 하는 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입니다. 이게 그 본인이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가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되지 않으면 지금 대선에서 이길 가능성이 매우 어렵다, 희박하다, 뭐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페이롤 텍스를 감면을 해줘서 실질적인 임금을 높여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요.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한테 주는 혜택이 이게 페이롤 텍스 감면 혜택이라서 이걸 감면을 하게 되면은 세후의 임금이 한 7.6% 정도가 올라가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걸 굉장히 뭐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공화당에서도 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사실 냉정하게 보면은 저는 트럼프가 공화당 정통 보수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정부가 돈을 아껴 써야 되고 또 국가 채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뭐 이런 게 공화당의 기본 경제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거 이제 무시하죠. 어떨 때는 이제 민주당처럼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뭐 공화당처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인기 있는 정책을 좋아한다.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건 약간 뭐 새는 이야기이긴 한데 뭐 북미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도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사실은 미국의 그 정가에서는 의회 정치권에서는 북한하고 그 미국의 정상이 회담을 한다 이건 상상도 못했던 일인데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뭔가 득이 될 만하다라고 싶으면 뭐 체면 안 가리고 격식 안 가리고 하는 뭐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합니다. 그게 매력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뭐 취약점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보이네요.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여기서. 그 네, 스티뮬러스 패키지가 어떻게 네, 보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게 뭐 무기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가요? 민주당이 좋은 조건으로 시작은 하긴 했었어도 네. 트럼프가 이렇게 좀 더 이렇게 뭐 활용을 하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옵션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걸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가 이게 스티뮬러스 패키지를 두 종류로 그냥 일단 나눠보자면 하나는 굉장히 대중들한테 일반 많은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그런 요소가 예를 들어서 실업수당이라든가 아니면 스티뮬러스 체크라든가 1200불 체크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한편으로 지금 민주당에서 아주 굉장히 큰 규모 1조 달러 정도를 요구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주정부하고 로컬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거든요. 근데 이 주정부하고 로컬 정부에 대한 예산 지원은 아, 그 예를 들어서 캘리포니아 주 같은 경우에 지금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아서 거의 뭐 심하게 얘기하면 뭐 파산 직전이다. 뭐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주로 이제 민주당이 민주당 정부인 그런 주들 중에서 이그 재정 지원을 요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이 그 정권을 잡고 있는 그런 주에 연방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봤자 어차피 자기한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못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고 대신 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 뭐 불특정 다수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미국에 있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그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 이거를 훨씬 더 신경을 쓰고 있다. 그러면서 만약에 의회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뭐 주정부 이런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양보를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타협이 안 된다. 어느 정도까지 타협이 안 된다면 그러면은 이걸 거의 그냥 뭐 협상을 중단시켜 버리겠다. 그리고 내 직권으로 이게 가능한지는 사실 모릅니다. 근데 대통령 직권으로 뭐 예를 들어서 스티뮬러스 체크를 더 준다든지 아니면 실업수당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런 방안들을 하겠다라고 지금 계속 띄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의 경제 정책을 그러면은 한번 뭐 살펴보겠습니다. 뭐 이게 정부 지원으로 사실은 뭐 아니 아니구나. 예, 제가 잠시만요. 네, 자 다음으로 자 이제 먼저 이제 반독점 그 규제 부분인데요. 이게 트럼프 정부에서 그 연방거래위원회 FTC 이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하고 거기가 유사한 곳인데 공정거래위원회보다 이게 사법 집행, 법 집행하는 그런 그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더 강력한 곳입니다. 근데 이 하여간 FTC 같은 경우에 그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지금 테크 기업의 반독점 행위와 관련해서 이 정부 들어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그 현재 이제 페이스북하고 구글 뭐 기업 분할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신저하고 그러니까 메신저를 기업할 뿐만 아니라 뭐 인스타그램이라든가 뭐 왓츠앱을 인수해가지고 이제 소비자 선택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고요. 또 그래서 이제 소셜 미디어하고 메신저 이렇게 두 부분으로 쪼개라 뭐 이렇게 할 가능성도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 구글하고 유튜브를 분리하라거나 아니면 검색하고 광고를 분리하라거나 뭐 이런 규제를 받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다고 정부에서 이제 뭐 FTC 같은 데서 이제 판단을 한다면 그러면은 기업 분할도 내리는 데가 미국이라서 굉장히 무시무시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이제 트럼프는 정치 광고 같은 부분에서 특히나 이제 플랫폼 기업, 페이스북 같은데 굉장히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죠. 트위터에 대해서도 사실 뭐 요새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자기한테 굉장히 불리하게 그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비판적인데 또 그렇고 한편으로는 또 애플의 팀 쿡 같은 사람하고 굉장히 또 가깝게 지내고 있죠. 페이스북, 구글 같은 회사하고는 사이가 안 좋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 근데 그럼 트럼프는 그렇게 테크 기업, 뭐 예를 들어서 플랫폼 기업의 페이스북, 뭐 구글 이런 그 기업들하고 관계가 안 좋은데, 그럼 바이든은 그쪽에 좀 친화적이냐? 바이든이 민주당 사람이기 때문에 실리콘밸리 테크 기업들에 대해서 좀 친화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는 거는 트럼프보다는 좀 더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바이든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게 민주당 대선 후보 중에서 그 소셜미디어에 대해서 가장 비판적인 사람이 바로 그 바이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 어떤 행위들, 불법적인 행위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면책을 받는 조항, 그게 현재 면책을 받는 그 조항을 손질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그 이름이 그 법조항이 그 커뮤니케이션 디센시 액트의 그 230조항인데요. 이 조항을 바이든도 폐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개인이 올리는 정보에 대해서 그 편집권을 강화한다는 뭐 그런 건데, 의사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는 거라서 이게 비판도 만만치 않고 뭐 논란도 굉장히 큰데,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트럼프도 바이든도 사실 비슷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강화 부분, 이 부분도 이제 테크 기업 쪽하고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이죠. 개인정보 강화, 이 부분, 개인정보 보호 강화, 이 부분도 이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다 소비자 정보 보호를 뭐 굉장히 강화하자 이러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의회 차원에서 뭐 그런 방향으로 이제 현재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도 그걸 서포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유럽 수준으로 GDPR, 유럽에서 실시하는 그 개인정보 그 법이 있잖아요. 그 유럽 수준으로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국가기관이 또 범죄 수사 같은 그 부분에서 필요한 경우에 기업들이 정보를 제공하는 부분을 협조해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은 트럼프 정부에서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건 오바마 정부 때도 있었던 거거든요. 결국은 뭐 그 어떤 범죄 수사나 국가기관이 필요할 때 정보를 내놔라 이러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정권 성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통상 이제 정권은 기업에 대해서 정보를 요구하고 그리고 기업은 거부하고 뭐 이런 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투자 부분인데요. 이것도 트럼프, 뭐 바이든 두 사람 다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좀 그 색깔이 조금 다릅니다. 그 미국 전역에다가 초고속 인터넷망을 설치하는 것을 포함해서 사회 간접 시설에 뭐 투자를 확대한다. 이런 부분은 뭐 트럼프, 바이든 둘이 그 같은 뭐 입장인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미 뭐 1월 달에 200억 불 그 초고속 인터넷망 확대 펀드를 조성을 했고요. 그 바이든도 이제 공약을 내놓았는데요. 이제 다만 강조하는 포인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다른데, 그 환경 부분이 이제 특히 다릅니다.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에 2조 달러를 인프라스트럭처에 투자하겠다 이런 공약을 내놨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클린 에너지하고 발전소에
전력발전소의 그 탄소 배출 감소 이런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이런 어떤 경제 비즈니스와 관련해서는 환경은 약간 뒷전이라고 봐야 되겠죠. 환경보다는 어떤 그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더 중시하는 사람이라서요. 다만 이제 의회에서 사실은 누가 그 정권을 다시 장악을 하더라도 의회에서 뒷받침이 돼주지 않으면 자기 하고 싶은 일을 사실 잘 못하죠. 이게 대통령이 트럼프가 그래서 자꾸 의회에서 뭐 공화당도 반대하고 민주당도 반대하는 경우도 있고 공화당은 찬성하는데 민주당이 반대하는 경우 그랬을 경우에 지금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고 뭐 상원은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데 이 두 군데에서 다 통과가 돼야 그래야 이제 그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하원이 민주당이고 상원이 그 공화당인데 누가 되더라도 상하원 양쪽을 다 장악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는 자기 하고 싶은 거를 다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협조를 받아야서 이거를 뭐 정말 바이파티산 그 정파를 뛰어넘어서 서로 협조해서 처리하지 않으면 뭐 하기는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그 의회를 상원까지 장악하지 않으면 뭐 환경과 관련된 뭐 환경을 중시하는 그런 투자 이런 게 쉽지 않을 수도 있다. 뭐 그런 겁니다.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면 세금하고 최저임금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서 정리를 했는데요.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다릅니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의 법인세를 포함해서 세금을 뭐 당연히 덜 걷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왔고요. 또 실제로 그렇게 법인세를 좀 줄여주기도 했고요. 근데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법인세 세율을 올리는 걸 포함해가지고 세금을 더 걷어야 된다, 뭐 이런 쪽이고요. 그리고 법인세도 인상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든은 이제 기업의 스톡 바이백,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 뭐 이런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주가를 떠받치는 뭐 그런 행위에 대해서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또 비판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또 살짝 애매한 게 트럼프도 또 은근히 그 스톡 바이백 같은 경우는 좀 비판적인 입장을 최근에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쨌거나 그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트럼프는 확실히 소극적이고요. 바이든은 적극적인데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제 노동조합, 노동권 이런 거하고 가깝지 않죠.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프렌들리고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만 하더라도 연방 최저임금을 15불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연방 최저임금이 지금이 2009년부터 계속해서 7달러 25센트거든요. 그러니까 15불이라는 얘기는 이거는 거의 2배 이상으로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든은 굉장히 노조 친화적인 그런 사람으로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사람이죠. 자, 그럼 이제 테크 산업에 대한 정치의 영향력 이 부분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원론적으로 보면 그리고 원론이 또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미국에서 테크 산업을 발전시킨 게 뭐 정부가 주도해서 발전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정부가 이제 실리콘밸리 같은 경우에 정부가 예전에 뭐 군수산업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지원해준 측면이 분명히 있기는 하고 또 그런 투자, 국가 차원에서의 어떤 국방비 투자, 뭐 이런 기술 투자 이런 부분과 함께 맞물려서 기업들이 성장을 해온 것도 사실이기는 한데 그렇지만 현 시점에서 이제 국가가 주도해서 어떤 기업을 성장시키고 국가가 주도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이 뭐 퇴보하고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쉽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미국에서 그래서 트럼프하고 바이든이 대전제는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현재 큰 테크 산업의 흐름에서는 저는 크게 변화할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뭐 대표적으로 뭐 바이오라든가 뭐 위성통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뭐 이런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뭐 증가가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이번 뭐 화웨이 사태, 뭐 틱톡 사례 뭐 이런 거에서 보듯이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 이제 국가 안보와 연계해서 꼭 트럼프 대통령만 그런 건 아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좀 유별나죠. 근데 어쨌거나 국가 안보와 연계를 해서 해외 기업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다.
이런 측면은 이제 좀 테크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이게 어떻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뭐 그와 경쟁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업들에는 또 굉장히 호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이제 이걸 빼놓을 수가 없어서 집어넣었는데요. 이제 바로 국가가 기업에 개입하는 경우, 특히 이제 외국 기업에 개입을 하고 또 경제의 어떤 직접적인 주체로 개입을 해서 거래까지를 중개하는, 기업의 거래까지 중개하는 뭐 이런 사례가 지금 틱톡의 경우인데, 틱톡이 이제 정치가 테크 산업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 같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짧게 틱톡을 잠깐 소개를 하면 중국 베이징에 본사가 있는 이게 바이트댄스라는 회사에서 만드는 서비스고요. 그리고 2012년에 이 회사가 설립이 됐는데 현재로 뭐 비상장 기업 가치가 한 뭐 1,0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미국에서만 이용자가 한 1억 명 정도 된다고 회사 측이 밝히는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난달 31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틱톡 이용을 금지하겠다, 미국에서 이용을 금지하겠다, 뭐 이러면서 현재 미국 기업의 지금 매각 협상이 진행 중이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인수할 것처럼 보였는데 지금은 뭐 다른 기업들도 이제 끼어드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러면 이제 틱톡을 왜 규제하겠다고 했느냐? 미국인의 이제 개인 정보를 뭐 중국 정보에다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그러니까 틱톡 이용자의 뭐 개인 신상 정보, 뭐 안면 인식 정보, 뭐 위치 정보, 뭐 무슨 뭐 앱 서치 정보, 뭐 이런 등등 이런 앱 사용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정보들, 뭐 이런 정보를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이제 뭐 금지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중국은 이제 법으로 원하면은 정부가 원하면은 중국 기업 정보에 접근을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틱톡도 이 바이트댄스도 중국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야 그 정보 내놔라 이러면 내놓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미국에 서비스하는 중국 기업들이 이런 문제 때문에 뭐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 이런 지적이 사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그 틱톡을 금지하겠다 이 얘기하기 전에도 계속 있어왔던 거고 틱톡에 대해서도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아니고 계속해서 그런 비판이 있었고 제재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 왔었죠.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럼 이 틱톡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는 이제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해서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다루는 외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 거고요. 근데 요즘 같으면은 뭐 사실은 외국 기업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중국 기업을 강력히 제재할 수 있다. 뭐 이런 걸 보여준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경제 핵심 참모 중에 한 사람이 그 피터 나바로라고 이 사람이 백악관 무역 제조업 정책국장인데요. 이 사람이 대표적인 중국에 대한 강경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를 빼돌리고 있고 미국의 스파이를 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미국 어떤 경제로 치면은 약간 불안당 같은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그러니까 중국을 막아야 되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고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강력히 밝혀온 사람이 바로 피터 나바로인데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옆에 바로 이런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강력하게 제재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또 동시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둘 다 중국 기업이 어떤 미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유출하고 뭐 미국 소비자의 개인 정보를 빼돌릴 수 있고 뭐 중국 정부에 제공할 수 있고 이런 우려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사실은 계속해서 지적을 해온 부분입니다. 마침 또 오늘 제가 좀 전에 이제 뉴스 발표를 하기 전에 잠깐 그래도 업데이트된 어떤 새로 나온 뉴스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관련된 뉴스를 좀 찾아봤었는데 방금 전에 나온 뉴스가 이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중국 회사들은 2022년까지 미국의 회계감사 요구에 따라서 회사 정보를 제공하든가
그렇지 않을 거면 상장을 폐지해라. 그러니까 뭐 나스닥에 상장했으면 나스닥에서 내리고 또 뉴욕 증시에 상장했으면 뉴욕에서 내리고 뭐 이렇게 하라는 그런 그 명령을 정부에서 내놨다라는 그 뉴스가 나왔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독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5월에 바로 이런 내용으로 연방 상원에서 또 하원에서 비슷한 그 법안을 통과를 시켰습니다. 이게 그 상하원에서 모두 통과돼서 대통령 서명까지 맞춰서 법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현 시점에서는. 근데 증권거래위원회가 이제 정부에서 이런 식의 어떤 명령을 내리니까 이제 룰을 만들게 된다. 뭐 이렇게 이런 룰을 앞으로 이제 규칙을 만드는 법규를 만드는 그런 수순을 밟게 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미국의 회계감사의 요구에 응하라는 게 중국 기업이 가지고 있는 중국 기업 내부의 정보를 미국 기업처럼 다 내놔라 이런 얘기인데요. 지금까지는 그러면 안 내놨느냐? 네, 그 중국 같은 경우에 중국의 법에 따라서 그 중국의 기업은 외국의 증권 감독기관, 뭐 회계 감독기관 이런 데다가 회계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받으려면 중국의 감독기관의 그 승인을 받아서 그렇게 받아야 되는데 뭐 중국의 감독기관이 그걸 승인해서 해주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알리바바 같은 기업,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그런 중국 기업이죠. 이런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될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뭐 미국 정부에다가 그러니까 회계 감사를 받으라는 얘기는 미국 정부에다 자료를 내놓으라는 얘기인데, 근데 그거를 과연 받아들일 수 있을지 어떻게 될지 이것도 그러니까 정부가 미국 정부가 제재를 이런 식으로 어떤 정책을 운영을 하면서 외국 기업, 특히 이제 중국 기업 같은 경우에 미래가 굉장히 불확실해지고 있는 측면이 있다. 이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 그 틱톡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하나의 그 측면이 뭐냐면 대통령이 누구냐에 따라서 기업 활동의 불확실성이 증가한다. 이런 점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뭐 틱톡이 미국 기업에 팔리면은 그러니까 우리 미국 정부가 사례금을 받아야 된다. 미국 정부도 한몫 챙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건데 틱톡을 매각하는 뭐 바이트댄스 아니면은 뭐 틱톡을 사는 미국 기업 뭐 양쪽에서 돈을 둘 다 받겠다는 건지 뭐 아니면 뭐 한쪽에서만 받겠다는 건지 이거는 뭐 확실치는 않은데 예를 들어서 매각하는 바이트댄스에게는 뭐 그 일종의 서비스 중개 수수료 뭐 이런 걸로 받을 수 있고 또 사는 기업한테는 뭐 정부에다 세금을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미국 정부가 개별 기업의 매각 인수에 이제 관여를 한 다음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받는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되지 않을까. 예. 저는 지금까지 듣도 보도 못한 사례인데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 경우에는 적어도 뭐 이런 불확실성은 적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일단 12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트럼프가 될지 그거는 현재는 여론조사에서는 압도적으로 바이든이 우세지만 그렇지만 여전히 뭐 뒤집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속단하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거는 정말 좀 더 뭐 예를 들어 코로나 상황이 굉장히 악화된다. 더 이상 뭐 경제 회복도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다. 그러면은 트럼프가 되기는 어렵겠죠. 근데 뭐 8월부터 9월, 10월 뭐 이 동안에 경제 상황이 좀 더 회복이 된다거나 또 백신 같은 경우도 좀 더 뭐 일찍 나온다거나 그런 상황 변화에 따라서는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는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 이제 하나를 덧붙여서 바이든이 정치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인 사람은 또 아니라서 오늘도 이제 바이든이 말실수도 좀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태도도 이 사람이 좀 백인이면서 인종차별주의자다 뭐 이런 비판도 듣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CBS 방송에 나온 사례가 있는데 그 CBS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바이든이 근데 그
흑인 기자였는데 흑인 기자가 바이든한테 질문을 했던 게 뭐였냐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코그니티브 테스트 그러니까 뭐 인지 능력 테스트 이걸 받았는데 그게 뭐 나는 아직 충분히 멘탈리 헬시하다. 그래서 나는 사리 분별 능력이 뭐 충분히 스트롱하고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사실은 트럼프가 보여준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번 선거에서 나이가 또 그 이슈 중에 하나인데 트럼프가 지금 73세인가 아마 그렇고요. 그리고 바이든이 77세인데 트럼프보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뭐 바이든이 정신적으로 어떤 강인하지 못하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려고 트럼프 진영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거나 오늘 그 CBS 기자가 그 인터뷰에서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코그니티브 테스트, 인지 능력 검사를 받았다면 그 어떤 걸 받았는지 좀 얘기를 해달라. 받았는지 얘기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기다 대놓고 굉장히 그 심한 요구, 거의 뭐 욕에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뭐 그딴 걸 왜 물어보느냐. 지금 네가 나한테 그딴 걸 물어보는 거는 마치 내가 너한테 너 이 방송 지금 진행하기 전에 너 코케인 했는지 안 했는지 테스트하고 들어왔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너 혹시 약쟁이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다가 저는 뭐 깜짝 놀랐는데 지금 흑인 기자고요. 그러니까 흑인 기자한테 얘기하는 게 뭐 마약쟁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실은 몰아간 거라서 굉장히 큰 실수였는데 그래도 지금 언론은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을 워낙 뭐 주류 언론들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고 사실 트럼프를 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죠. 그러니까 원래 트럼프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뭐 여전히 트럼프를 지지하지만 트럼프에 대해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 중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경제 위기가 오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처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상대적으로 어떤 반대급부를 얻어서 그러니까 트럼프를 싫어하는 사람들로부터 표를 받아서 지금 그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그래서 이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그런 부분에서도 남아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대선에 대한 그 정리고요. 그리고 그 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는 큰 흐름에서 보면은 이제 뭐 누가 되든지 간에 현재의 흐름에서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플랫폼 페이스북, 구글 같은 어떤 소셜 미디어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굉장히 비판적이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래서 그쪽에 대해서는 누가 대통령이 다시 당선이 되든 아니면 새로 바이든이 되든 간에 이렇게 우호적인 정책이 펼쳐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강화될 걸로 봐야 될 것 같고 또 반면에 이제 환경 어떤 인프라스트럭처 투자와 관련해서는 환경적인 측면을 보다 바이든이 강조를 한다는 측면 그런 부분이 좀 달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다 예측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다. 다시 재선이 됐을 경우에 경제에 있어서 산업에 있어서의 어떤 예측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 있다. 뭐 이런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 발표 감사드리고요. 다른 들으신 분들은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그 질문을 좀 주시고요. 제가 먼저 좀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들어보니까 일단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직까지는 뭐 확실히 끝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누가 되더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차이 나는 게 크게 많지 않아서 네. 그러니까 제 IT 분야 쪽 물론 이제 다른 분야를 전체를 다 털면 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반중국에 대한 그런 거라든지 뭐 네. 여러 가지가 유사한 점이 많고 차이가 좀 안 나다 보니까 그런 거는 좀 느끼기가 어려운데 그런 거에서 그러면 볼 수 있는 게 결국 그러면 상원 하원을 좀 더 많이 장악할 수 있는 대통령이 뭐 누가 되느냐가 좀 그게 유리한 게 있나요? 아니면 누가 되더라도 지금 동일한 거 아닌가요? 어차피 네, 맞습니다. 이게 법안이 통과되는 절차를 보면은
그 의회 상원에서 법안을 내도 되고 하원에서 내도 되는데 둘 다 어느 쪽에서 내든 간에 양쪽을 다 통과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까지 가야 되거든요.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그러면 다시 상하원에서 뭐 3분의 2인가 그 굉장히 높은 그 의석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그걸 통과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당만 원한다고 한다면. 그래서 대통령이 설사 뭐 바이든이 된다. 하지만 뭐 상하원을 그 공화당이 장악을 다 해버렸다. 그러면 바이든은 사실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도 그거는 이제 지금은 그나마 상원을 그 공화당이 갖고 있어서 이게 그나마 절충, 타협 이런 게 가능한 건데 협상이 가능한 건데 만약에 뭐 상원, 하원을 압도적으로 뭐 과반 뭐 굉장히 그 압도적으로 그 민주당이 다 가져가 버린다. 그럼 트럼프도 할 수 있는 게 대통령의 행정명령, 이그제큐티브 오더 이거로 할 수 있는 것밖에는 없어요. 네. 그리고 또 만약에 트럼프가 재선이 안 된다면 이게 되게 오랜만에 재선이 안 된 대통령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그 현역 대통령 중에서 대선이 안 된 사람들이 그 한 4명쯤 되는데요. 이게 가장 근래가 그 부시 그 아버지 부시도 안 됐었죠? 아들 부시는 됐나? 제가 갑자기 헷갈리는데요. 하여튼간에 그 클린턴이 옛날에 그 경제가 뭐 이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뭐 이랬던 그때가 그 4년만 하고 그 공화당 대통령이 이제 끝났던 때고요. 그 전에도 몇 차례가 있기는 했는데 주로 대부분은 그 실업률이 한 2자릿수인 경우에 대통령이 안 된 경우가 있었고 실업률이 2자릿수 아래였던 경우에는 실업률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그 예전보다 나빠지지 않은 경우에는 현역 대통령들이 다 재선에 성공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 트럼프가 그 실업수당을 좀 적게 주면서 사람들이 일터로 더 빨리 복귀를 해서 경제 회복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실업률을 낮추는 게 아주 최고의 그 목표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쉽지 않다는 게 이제 되다 보니까 그러면 돈을 더 풀어서 인기라도 더 얻는 그런 생각이 있나 보네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제 절충을 하려고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최근에 트럼프가 상당히 태도를 많이 바꿨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요새도 좀 엉뚱한 소리를 많이 하고 있긴 한데 비판을 계속 받고 있기는 한데 그래도 뭐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뭐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좀 전향적이 된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마 이 지역에 계신 저희 회원분들이 궁금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업 분할에 대해서 최근에 뭐 네. 공정거래 뭐 이런 거 하면서 얘기 나오는 게 뭐 아마존도 분할하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네. 구글 뭐 이게 페이스북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서는 그거는 뭐 두 후보가 크게 다른 거는 없는 거죠. 뭐 아까 네. 비슷한 독과점에 대해서는 그 갖고 있는 생각이 두 후보가 같고요. 그리고 의회가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후보도 중요하지만 의회도 중요한데 상하원이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면 후보도 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하긴 좀 어렵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은 정치권의 분위기가 반독점을 그러니까 규제하자라는 분위기가 크다. 그 부분은 누가 되더라도 별로 바뀔 것 같지는 않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존 계신 분들은 AWS랑 리테일 나눠가지고 또 흩어지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알겠습니다. 뭐 제가 자꾸 여쭤봤는데 혹시 직접 질문하시는 분들은 직접 질문을 하시고 싶은 분들은 손 드시면 제가 오디오를 열어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질문하셔도 되고 아니면 질문창에 쓰셔도 되는데 아직 다른 질문이 없어서 뭐 시간도 거의 다 됐는데 한 몇 분 정도에 뭐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 있으세요? 정말 질문이 없으시네요. 아유, 너무 질문이 없을 정도로 별로 재미가 없었으면 안 되는데. 그거 아닌가요? 어떠신지 뭐 반응을 이게 얼굴이 안 보이고 뭐 소리가 안 들리다 보니까 이 반응을 참 알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네요. 뭐
발표가 재미있으셨던 분들은 뭐 도움이 되셨다거나 그런 분들은 손이라도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러면은 좀 알 것 같습니다. 대하창에는 다 잘 들으셨다고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을 네, 저렇게 들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 손 드시는 거는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라도 좀 그러면 다른 질문은 지금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네네. 슬랙 쪽에라도 황 작가님 뭐 이렇게 이메일이든 뭐 또 할 수 있는 것 쪽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공개를 해드리고요. 네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가 이 버추얼이긴 하지만 또 발표 준비해 주셔서 감사해서 제가 작은 기프트 카드는 이메일로 온라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생각지도 감사합니다. 못한 또 선물을 주시고. 뭐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참관해서 조금 작게 그런 거는 또 있어서 제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지금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다음은 8월 20일 날 가라지 그룹 스타트업 쪽 소그룹에서 지금 또 재미난 내용으로 2가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뭐 스타트업을 지금 운영하고 계신 CEO 입장에서 스타트업에 지원하는 직원들을 뽑을 때 어떤 것들을 보는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스타트업을 다니는 직원 입장에서 또 스타트업을 선택할 때 또는 이제 다닐 때 어떤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경험과 그리고 실제 케이스들을 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도 많이 참석해 주십시오. 오늘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황 작가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따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